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지금 들으신 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불과 2주 뒤 추석 직전인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입니다. 18년 전인 지난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2박 3일 일정입니다. 오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앞서 보신 대로 밝혔던 이 방북 성과 주요 내용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겠다는 그런 약속도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문을 열겠다. 역시 개성에 열겠다라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갑작스런 방북 취소 결정 이후에 북미 관계가 사실은 상당히 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가장 냉랭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운 것도 물론이지만 그만큼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에 거는 기대감도 더 커졌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지금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번 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역시 중요한 건 미국의 반응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오른쪽으로 정영태 북한연구소장님, 그다음에 제 왼쪽으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반응이 나왔더군요. 네. 상당히 좀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로서는 성과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 특사단한테 밝힌 것은 그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줬다 하는 그 내용이 그 내용만 갖고라도 비핵화 관련돼서 상당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마련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럼 문제는 이것을 이제 미국이 이걸 성공이라고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다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역시 얘기를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정도까지만 딱 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상당히 좀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나름 성과가 있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우리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앞서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발표됐던 내용 중에서 조금 더 눈에 띄게 보셨던 부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저 4가지가 다 합의 사항이고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로 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역시 비핵화 부분이고 과연 우리 정영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충분히 이번 북한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미북 대화를 다시 재개할 정도의 그러한 추가적인 사안이 있느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 자신의 입으로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미동맹과 연계시키지 않겠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핵리스트 신고와 같이 조금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으로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미국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미국을 견인할 정도가 부족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고 부분에서 얼마 전 문재인 특보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신고가 그렇게 어렵다면 신고를 하겠다는 구두 약속이라도 하면 종전선언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절충안을 잘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조금 더 미국 쪽의 반응과 더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에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기대감과 함께 좀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실 때일 텐데요.
흥미로운 건 2박 3일이라는 일정입니다. 이게 18년 전에 DJ가 북한을 방북했을 때 2박 3일 했었죠. 네, 네. 그때가 2박 3일이라는 게 상당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2박 3일이라는 일정 자체가 좀 어떤 의미를 좀 우리가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뭐 특별하기보다는 그 정상회담이니까 그 이제까지 많이 그 쌓여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이제 물론 정상 방문이지만 그걸 이제 그 풀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그 DJ 대통령이 그 당시 갔을 때도 아마 정상회담 2번 내지 3번 정도 그랬죠. 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고 그다음에 뭐 환영 만찬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그 곁들이고 하려면은 최소한 2박 3일은 해야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또 하나 사실 이렇게 좀 중요한 뭐 의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논의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또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사 하시는 부분은 북한이 이제 어떻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냐 이런 또 뭐 겉모습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정말 순환공항에 전혀 예상치 않게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나타나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연도 환영이라고 그러던가 이렇게 뭐 길에서 열렬하게 환영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런 어떤 좀 모습들은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뭐 최상의 예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 자세라든가 의전적으로 충분히 배려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연도의 환영 인파라든가 또는 뭐 만찬이나 그 밖에 행사에 있어서 추호의 빈틈도 없을 것이다. 뭐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소연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보탠다면은 사실상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남북한 관계 발전 그렇죠. 이것 자체를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어떤 굉장히 큰 치적으로 지금 네. 그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특히 이번에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이번 특사단과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그 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TV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나름대로 부각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형태의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첫 그 정상 방문할 때는 그야말로 사상 처음으로 그랬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또 이번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서 그렇게까지 이제 미북 간에 혹은 또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뭐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할 정도로까지 있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이 평화의 어떤 그 분위기로 평화의 어떤 정착시키는 하나의 그런 기회로 이것을 삼기 때문에 상당히 저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뭐 연도에서 환영을 한다든가 이 외에도 아마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실적으로 북한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바꿔놓은 뭐 평양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그 공장 새로운 어떤 이런 것을 보여줄 어떤 그런 시간을 또 갖지도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잘 들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산업시설 시찰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도 좀 염두에 둔 그런 행보가 물론 예상이긴 합니다만 될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그런 것도 있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사실은 북한은 보고 있을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 사망 전에 그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은 핵무력 자체를 완성을 해놓고 이게서 해놓고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키고 발전시켜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켜 나간다. 그거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갖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북한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핵무력을 완성시켜 놨으니까 이젠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 정책으로 간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렵다. 자 그렇다 보면은 자기들이 남북한이 상호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자기들의 의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여러 군데 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번에 좀 눈여겨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저희 특사단이 갈 때만 해도 그때까지 만났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뭐 2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던 걸 보면은
상당히 북측도 우리 방북 특사단을 환영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예, 뭐 그러한 북한의 인식이 충분히 예상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역시 현재 상황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네. 미국과의 대화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런 그렇죠, 측면이 하나가 그렇죠. 있고 예. 다른 한 측면에서는 중국이 당초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에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경우 중국조차도 밀리는 모습을 보일 때는 이 상황을 타개해야겠다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한국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김영철 그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담을 장기간 한 다음에 예. 잠깐 만나주는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러한 대화에 나와서 우리 정의용 특사를 만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친서에 사의를 표했다 이런 것도 되게 좀 이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더군요. 아니 뭐 그건 이례적이진 않습니다. 보통 친서를 보내면 그건 자기의 뜻을 보낸 거기 때문에 정상 대 정상으로 그 부분의 사이는 항상 하는데. 표의를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이번에 있는 그 내용이 친서의 내용이 사실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예. 대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그러한 그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남북 관계가 발전되고 있고 북미 관계도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남북 관계와 비핵화 부분을 동시에 진전시켜서 평화 기틀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담겼을 거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할 거죠. 뭐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는데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이를 표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우리 정의용 특사에게 글쎄요. 잘 설명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결국 미국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또는 이제 미국의 큰 기대를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또 우리 국민들의 뭐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북미 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의 관계에 뭔가 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좀 높기 때문일 텐데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번 방북 결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건 이제 미국 쪽에도 얘기를 했을 거고요, 이미.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 이번 방북 성과 관련해서 가장 포인트로 좀 삼을 만한 부분들,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 그 특사단들이 갔다 와서 그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을 재확인했다고 하는 뜻인데 이제는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재확인하고 이 원론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사실 훨씬 뛰어넘어야 그 미국으로서도 나름대로 그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구체적인 되죠.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은 이미 싱가포르 그 미국 정상회담에서 밝혔는 거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사실 따른 건 사실이에요. 자, 사실 예를 들면은 북한은 북한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를 하고 또 뭐 미사일 엔진 실험장 자체를 또 폐기를 하고 이런 그 과정 중에 있어 왔다는 것이죠. 미리 우리는 열심히 뭐 한 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그 비핵화를 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소위 미국이 이 다발 차례다 해가지고 이제 요구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으로서는 앞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가 폐기라든가 그런 미사일 엔진 시험 폐기 같은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실 북한이 이 그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 표현에 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핵 리스트를 제공을 한다든가 뭐 어떤 그 방법 어떤 그 저 과정을 통해서 한다라든가 이런 구체화된 것이 좀 나온다면은 상당한 정도로 받아들일 거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자체는 이번에 이제 우리 그 특사단들이 우리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다시 그 특사단들이 미국한테 가서 그 내용을 또 이래 하게 될 때 과연 그것이 포함됐다면 상당한 진전을 봐야 되겠죠. 또 미국으로서도 그것을 이제 수용하는 정도가 될 터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김정은 위원장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는 수준만 갖고 새로운 어떤 그 미국을 움직인다 하는 데는 상당히 그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센터장님,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김 위원장이 물론 이제 정 실장이 뭐 전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는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데도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이런 진정성을, 그러니까 선의를 제대로 잘 반영해주지 않는다. 그게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전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를 전한 것 자체도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한 것 자체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잘 반영돼 있고요. 그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이고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핵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예. 북한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핵 능력 하나하나를 포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신뢰 구축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종전선언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역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도 북한이 알아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 투명한 그리고 예측 가능한 비핵화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 하나하나를 따로 따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고하고 신고 내역을 검증받고 그리고 비핵화를 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 신고하고 예. 언제까지 검증받는 그런 것을 수용하라고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건데 북한은 그러한 방식은 아직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핵 능력 하나하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그래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영변 핵시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할 때 북한이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핵무기를 도대체 몇 개를 갖고 있는지 핵물질을 몇 킬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조금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 북한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정확하게 딱 6개월 전이더라고요. 3월 6일 정의용 특사가 1차 특사로 방북해서 돌아와서 발표한 이후에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 6개월 동안 북한은 신고와 검증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질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신고 검증을 북한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럼 저는 문정인 특보가 낸 아이디어, 그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 당장 너희들이 지금 신고를 할 수 없으면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라도 해라. 그러니까 좀 신고의 의지를 밝히는 거죠. 신고라는 일단 단어를 명시적으로 그렇죠. 뭐 내놓으라 이 얘기군요. 예, 그러면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실제 신고를 하고 뭐 제재의 단계적 해제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과연 이번에 북한이 수용을 했는지 사실 아직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정의용 특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북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다. 현재로선 공개하기 어렵다. 저는 그 메시지가 단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 정도 수준의 원론적인 메시지라면은 미국을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그런 창의적인 절충안에 대해서 신고의 의지를 피력했다고 하면 그 정도면 미국과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종합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예. 북한 측 입장에서 비핵화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자기들은 그 자발적인 비핵화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표현을 셀프 비핵화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풍계리 핵실험장 그렇죠. 폐기라든가 그리고 또 그 미사일 엔진 시험 예, 폐기라든가 예. 이거는 어느 그 외세가 미국과 같이 이런 것이 제재라든가 이런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리고 또 무슨 뭐 자율적으로, 인스펙션 무슨 이런 거 사찰이라든가 이런 어떤 IAEA가 어떤 압력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가지고 핵 평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북한식의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핵 리스트를 내놓고 그다음에 검증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 뭐 사찰 받고 참 검증받고 하는 건데 이거는 타이에 의한 강제적인 비핵화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들이 따라하지 않겠다. 예. 여기에서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제 미국 간에 이 비핵화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바로 이 방식에 있어서 뭔가 이 조율을 좀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 좀 전에 말씀한 문재인 특보의 그러니까 신고라는 단어는 어쨌든 들어가더라도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특보가 한 얘기처럼 그거를 의사만이라도 해도 미국에서는 이게 북한이 한 걸음 더 진전한 어떤 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뭔가 대화에 물꼬가 틀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두 분께서도 공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우리와 북한은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떤 강한 의지를 표현을 좀 하고 있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또 그렇게까지 우리 남북한처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 종전선언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북한의 이해를 먼저 말씀드리면 북한은 이것을 미국과 북한의 신뢰 구축의 첫 조치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 구축의 첫 조치. 그렇게 해서 신뢰를 구축하면은 비핵화는 그 다음에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결국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미북 관계가 개선되려면은 이 한반도의 이러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의 징검다리로서 종전선언에 독자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우려를 하느냐, 이런 것에 청와체제로 가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하는데 북한이 어떻게 그들 특유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때 종전선언을 해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조치는 그러니까 유엔사 해체라든가 한미동맹 약화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해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비핵화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신고를 전제 조건으로 지금 붙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특사단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주한미군 철수와 종전선언을 연계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진일보된 발언이고요. 글쎄요. 미국에 대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부담을 덜 갖게 하는 낮춰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시청자께서 조금 어려울 부분이 또 있는데 하나면은 이 종전선언 그러니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종전선언의 문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 문제는 이것은 정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로서 정전협정 체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미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정전 체제의 문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이 한미동맹과 관계는 없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다음 단계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우리가 좀 풀어내야 될 과제들이 되겠군요. 그러면.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 자체도 미국 쪽에서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게 이제 단순히 정치적 선언이다 하는 의미밖에 사실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전선언 자체를 만약에 해놓는다면은 그 다음에 한미동맹관계 이완이라든가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대 여론을 만드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그야말로 진정성이 보여야 된다. 그것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비록 정치적인 선언이긴 하나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전제적인 어떤 그것을 달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종전선언 자체도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우리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하나의 사안이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정치적 사안에서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불신뢰가 있다. 이 불신뢰를 이제 미국 간에 직접적으로 만나서 보다 더 이제 그 신뢰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 단계를 넘어야 또 정전선언이라든가 아니면 평화협정으로 간다든가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보다 더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 완전한 비핵화가 되는 걸 자기들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뭡니까? 자, 자기들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자기들도 없애기 위해서는 이쪽에도 없애야 된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뭘 얘기합니까? 바로 미국의 그 소위 핵무기라든가 이것을 이제 반입을 한다든가 전략 자산을 또 이동해가지고 위협을 한다든가 그 상황을 없애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북미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북미가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 정상화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가지고 사실상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게 나아가줘야 그런 것들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내용에는 북미 관계 개선,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 이제 주한미군 철수까지 들어가니까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좀 여러 가지 또 우려를 좀 많이 아니 하시지 그렇다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지금 당장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까지도 포괄한 개념이다.
이런 건 우리가 솔직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뭐 저쪽에서도 예. 분명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은 최근 북미 관계 상황을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워싱턴의 그 강경파들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종전선언만 보더라도 사실은 북한에 대한 이제 약간의 불신들이 이제 깔려 있는데 그런 불신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서 회자시키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그 워싱턴에 있는 강경파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종전선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중재, 미국과 북한과의 중재 역할 중에서도 이 워싱턴 내에서의 목소리가 큰 강경파들을 좀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도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 수반할 수 있는 예. 그런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은 미측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종전 선언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건 아니다 네.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정부도 그런 부분은 미측과 많이 협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한미 공조는 훨씬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보다 북한의 신고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예. 전제로 하는 그런 부분이 더 강하다. 따라서 뭐 종전선언 부분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수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다른 파트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 신고 부분이라도 전 우리의 절충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두로라도 그걸 약속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할 생각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북한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절충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만약에 안 풀리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예. 설득한다면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좀 우리 대화에 무게 중심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8.15 경축사 때도 이런 남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뭐 강조됐고 그 이전에도 뭐 여러 차례 했었고 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본인 스스로도 뭔가 내가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상당히 막중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충분히 이해도 좀 되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이 남북 관계, 이 북미 관계 이 그림은 어떻게 좀 바뀌었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기존의 이제 보수 정부와 같이 사실 이런 게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비핵 개방 3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핵이 돼야 개방하고 3천 정도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핵이 안 되면 아무것도 남북한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는 상당히 그 절벽과 같은 남북한 관계에서 그런 정책을 유지를 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부로서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거를 역발상이 사실 있는 게 아닌가. 비핵 개방 물론 비핵화가 중요하다. 그럼 이 비핵화를 중요한데 비핵화가 먼저 돼야 다른 것이 남북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좀 뛰어넘어가지고 오히려 그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은 바로 비핵화도 도움이 된다. 하는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다른 어떤 그런 대북 정책이 아니냐. 자,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노력도 미북 간에 우리 한미 간에 직접적으로 노력하면서 하되 그렇다 해가서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된 상황에 가만히 손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남북한의 어떤 그 관계를 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이제 방금 예를 들어 특사단도 보내고 특사단 저쪽에 수용을 또 하고 또 정상회담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개성공단 뭐 우리 연락 사무소를 뭐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뭐냐 남북한 관계 발전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를 추구한다. 하는 어떤 두 개의 어떤 동시에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전 정부하고 좀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남북한 관계 발전이 이것이 비핵화로 간다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뭐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저쪽으로 지원이라든가 협력을 해버리면은 무게가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것처럼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의 직면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 발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계 발전도 그다음에 볼륨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비핵화 전에라도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지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우리 정부에서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워싱턴의 이 강경파들도 있겠지만 사실 중국과의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그 북미 관계가 조금 이렇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좀 냉랭해진 최근의 상황들 중에 하나가 미국이 중국이 자꾸 북한을 이렇게 사이에서 이제 자꾸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어떤 그런 뭐 실제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불신이 좀 깔려 있다는 얘기들 저희가 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하고도 최근에 또 보면 우리가 중국과 뭐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뭐 이렇게 뭐 전화로 뭐 얘기를 했다든 이런 얘기도 사실 거의 들리는 게 없고 물밑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이 북미 관계 해결에 있어서의 역할을 우리가 좀 중간에서 좀 같이 뭐 좀 협력을 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도 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하고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국가하고의 공조도 그러니까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대북 정책을 전개할 것을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약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 논란인데 우리가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면서 예, 예. 3자가 남북미로 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예, 있었습니다. 사실 그 3자의 계기는 10년 전이죠. 2007년에 남북미 그거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북중 관계가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을 굳이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어서 뺐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오해를 한 것 같아요. 한국이 중국을 빼려 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니다. 우리는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하려고 하고 종전선언에 필요하면 중국도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협상을 진행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비핵화에 관한 입장이 뭐였냐면은 쌍중단 쌍궤 병행이라는 거였어요. 쌍중단이라는 것은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우리는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쌍궤 병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비핵화 대화와 평화체제 대화를 병행하는 건데 우리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정책 공조의 공간이 많은 거죠. 따라서 이럴수록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다 긴밀한 접촉을 하고 오히려 한중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중 간의 관계가 뭐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 사드 문제 이후로 특히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 상황을 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 시간이 얼추 다 돼서 한 가지 정도만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경협 얘기가 이번에 의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정 실장이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왜 남북 경협 얘기는 거론이 안 됐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혹시 이해를 하시는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 특사단의 그 목적 자체가 뭐 구체적으로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남북 경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제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디까지나 남북 간 관계도 사실상 조금 막혀 있는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도 아직까지 북한 쪽에서는 최종적인 뭐 일정을 뭐 제시를 안 했다라든가, 그다음에 또 남북 간 그 정상회담 자체도 일정 자체를 지난번에 고위급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안 정했다라든가 뭐 등등 봤을 때 이것이 조금 이래 그 딜레마에 빠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사실 있었죠. 이것을 이제 물꼬를 트는 그런 어떤 그 중요한 미션을 가졌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뭐 보다 더 이제 앞으로 남북 간의 그 교류가 생기게 되면은 뭐 교류 협력 본격적인 얘기를 할 터인데,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미북 간의 어떤 차이점들, 이것을 이제 최소화시켜 가지고 미북 간의 관계를 또 정상화시키는 그런 노력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교류 협력과 경제 교류 협력과 관련된 것은 이번에 뺐을 가능성도 사실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하나만. 그리고 정상회담 때는 아마도 그것이 이제 주요 의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 있겠죠. 네. 미국이 남북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난번에 한번 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해를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 이해를 하기를 이게 압박 수단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진짜 실질적인 뭔가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남북 경협 이런 어떤 뭐 이런 교류 이런 것들은 절대 불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데 한국도 그거를 중시하라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사무소가 문제된 것이 아니고 연락사무소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북한에 경유 80톤을 이렇게 제공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제재 틀이 있는데 북한에 들어갔으면 사전에 제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북한의 대사관을 주재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고 그거는 제재 위반이 아닌 것처럼 연락사무소 자체가 제재 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협조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번에 경협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재를 준수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 노력을 하고 차원에서 있다. 한미 공조를 중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는 잘 접근한 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뭐 경협 문제가 특별히 왜냐하면 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8.15 형식사에서 또 남북 경협력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정상회담 때는 당연히 중요한 의제가 될 거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경협 문제가 그 부각이 됐으면은 네. 굉장히 그 부정적인 여론이 예, 작용했을 가능성,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뒀을 측면이 있죠.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